챕터 4장부터 영아기 영양,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이제 나갈 건데요. 사실 이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는 저희가 인간의 성장에서 봤을 때 영양이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시기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개론적인 이야기 먼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는 사실 출생 이후 1년까지의 시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이의 성장과 그 이제 성장으로 보면 신장이나 체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신장이나 체중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고요. 신경 구조도 복잡하게 발달할 수 있고 골격이라든지 근육도 발달되다 보니까 앉을 수 있고 기어가고 서고 뛰고 뭐 이런 운동 기능도 함께 발달하는 시기를 저희가 영아기라고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영아기를 지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올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아기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성장이나 이런 발달들을 기반으로 더더욱 또 이제 더 성장하는 신체 성장도 가져오면서 운동 기능도 영아기에 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훨씬 더 크게 발달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타인이 누구고 자신이 누군지 그런 개념을 형성하는 시기를 유아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인지 발달도 같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유아기에는 사회적이라든지 뭐 또는 심리적, 정서적인 발달도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막 저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영아기 이전에도 출생하고 영아 전담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집에서 보육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다가 아마 유아기 때 많이 그런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곳을 다님으로써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발달도 그런 보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앞으로 배울 부분에 또 아동기가 있습니다. 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서 이제 신체 성장 속도는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아기, 유아기 때 발달했던 그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식욕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시기가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고 또 이때 이루어진 식습관들이 평생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다양하고 또 좋은 자극들을 많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식습관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청소년기라 그래서 사춘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춘기와 청소년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인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이다 보니까 신체 성장이 이제 완성되는 시기로 보시고 성숙이 일어난다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끝나는 20세경, 20살 그 시기에는 최대 신장에 도달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키 성장이 멈추는 아이들도 있긴 하는데 또 그 나이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씩 커 나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양소 필요량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른 어떤 그 영양 주기보다 높게 그죠? 아마 그 시기에 칼로리 같은 것도 좀 높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조금 컨트롤하기 어려운 시기임을 다 아시는 게 청소년기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또 과도한 학습 등으로 식사를 조금 소홀하기 쉬운 그런 시기가 옵니다. 아침밥을 먹는 캠페인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학습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아이들이 이 시기에 빠르게 학교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식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더라고요. 또래 집단의 영향도 상당히 큰 시기가 아마 이 사춘기와 청소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흡연이라든지 음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규칙적인 생활도 저희가 지도하고 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관심 갖고 시켜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제가 그냥 개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저희 영아기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을 알기 전에 영아기의 신체적 변화나 그 따른 생리적 특성을 좀 알아보고요. 이 시기에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모유 수유나 이런 수유와 동시에 이제 5개월 이후가 되면 생후 5개월 이후가 되면 아마 이유식이 들어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유기의 영양 부분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따라오는 영아기의 건강 문제 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기의 신체적 변화 및 생리적인 특성을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인간의 전체적인 성장 발달을 쭉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출생 후에 첫 1년 동안 그 시기 영아기에 체중이나 신장 그리고 머리둘레 이런 것들의 신체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체 비율이라든 이런 것도 크게 변화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는 여기 그림 4-를 좀 보시면 이거는 실제 키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거는 단지 비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점점 성인이 되면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참고하시고요. 먼저 성장 발달 부분의 체중 및 신장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그 영아의 평균 출생 체중은요. 남자 여자로 좀 보시면 지금 여기는 평균 체중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남자와 여자로 잠깐 나눠 볼게요. 남자는 평균이 체중이 3.3kg고요. 여자는 3.2kg. 이게 바로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체중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키가 있어요. 평균 키는 남자는 49.9cm 정도, 여자는 49.1cm 정도로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육 상태가 사실은 점점 이렇게 평균치가 조금씩 통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14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생한 아이들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출생 후 3일에서 5일이 되면 출생 시보다 오히려 5 내지 10% 정도의 체중이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태어나서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 아이들이 왜 체중이 감소할까요?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체중이 감소하는 이게 이유입니다. 태변이라든지 이제 그쵸, 태어나서 그 한 3일에서 5일 정도 보는 편을 태변이라고 하거든요. 뒷부분의 변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이런 태변이나 요를 배설하고 또 이제 뭐 그런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자궁 내의 양수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와는 달리 이제 이런 수분이 증발하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유즙을 섭취했을 때 그런 유즙 섭취량의 부족으로 체조직이 분해되기 때문에 체중이 5에서 10, 6에서 10 요 정도 감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소하는 이유가 요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일경 생후 10일이 지나면 다시 체중은 이렇게 원상복귀 됩니다. 근데 이제 원상복귀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회복한 다음부터는 체중이 증가합니다. 이제 커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4개월, 생후 4개월까지는 하루 평균 20에서 25g 정도 체중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8개월까지는 한 15g 정도씩 조금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교재에 보면은 생리적 체중 감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이 말이 이 두 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출생 후 3에서 5일 정도가 되면 출생했을 때보다 체중이 감소하고, 그럼 감소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고, 10일이 되면 다시 체중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기 전 단계의 이런 과정을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일만 딱 지나면 점점 체중은 아이들이 이제 먹는 만큼, 영양을 섭취하는 만큼 점점 성장으로 흡수하면서 신장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비율을 지금 나타냈는데요. 여긴 지금 체중이잖아요. 두 번째 신장 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세 됐을 때 태어나서 이제 첫 1년 동안 1년은 출생시보다 한 25에서 30cm 정도 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남자 평균 태어났을 때 평균 키가 49.9면 한 50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이 되면 뭐 50에서 25에서 30 크니까 75에서 80cm의 키를 가진 아이들이 기본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첫 1년은 기본적인 신장의 한 50% 정도를 증가한다라고, 큰다고 생각하시고, 만 4세 됐을 때, 만 4세를 보면 우리가 5세라고 대충 말할 수 있잖아요. 만 4세 때는 신장이 출생의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50cm면 뭐 예를 들어서 50cm로 태어났으면 5세 때는 한 10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유전 형질상 키가 작은 아기가 유전적으로 키가 좀 작은 아이가 출생을 했을 때 좀 이 평균치를 훨씬 넘다 하더라도 출생 후에 확 크지 않고요. 반대로 이렇게 작게 태어났지만 유전 형질상 좀 큰 아이들은 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쑥쑥쑥쑥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태어날 때 그 전에 유전적으로 키가 큰 이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키가 작다. 저희 집 애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먹는 후천적으로,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신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제 생각은 요즘에는 먹는 것도 굉장히 기여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엄마 아빠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작진 않더라고요. 키가 엄청 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잘 먹이고 균형 있게 잘 먹이면 신장은 얼마든지 또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 커야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아이들이 늦게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자지 않는 아이들은 좀 작은 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다양한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에 노느라 안 자는 애들, 아니면 또 그 수면 사이클이 안 맞아서 안 자는 애들, 아니면 뭐 놀아서 안 자는 애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수면을 섭취해서 성장 호르몬을 좀 듬뿍 받았으면 키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4-1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두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교재에 보시면 그 태아기 10주에서 18주에 이미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세포수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10주에서 18주면 생후 이제 한 3개월, 5개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뇌신경 세포수가 성인이 가지고 있는 1000억 개 이상에 달하게 되고, 생후 6개월이 되면 두뇌의 전 세포수가 최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4세가 됐을 때는 이 왕성한 수초 형성 등의 세포 성숙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의 90%의 두뇌가 형성되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두뇌 발달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영아기고,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할 때 영아기의 한 번 또 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두뇌 발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영양 불량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4세가 되면 이 세포들이 성숙을 해서 두뇌의 90%를 형성하는 그런 세포 성숙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이 정말 좋은 세포를 가지기 위한 영아기에 영양이 불량하다면 어떤 현상을 어떤 이유일까? 뭐 이제 역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림 4-2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정상아와 영양 불량으로 사망한 유아의 손의 DNA 함량을 조사한 거예요.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좀 커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망한 아이들의 DNA 함량을 봤더니, 정상아 같은 경우는 이 핑크점이거든요. 정상아의 DNA 함량이 이 정도면 이 마라스무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보다 훨씬 DNA 양이, 보시면 개월수를 따져보더라도 항상 어느 개월에 가더라도 작은 수치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성장기 어린이와 이런 유아들의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마라스무스고요. 두 번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시오코 병이라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질 결핍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말 잘 먹고 잘 커야 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한 아이들의 이유가 마라스무스여서 DNA를 함량을 검사했을 때 이렇게 영양이 결핍된 아이들이 이렇게 DNA 함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양 결핍이 아이들에게 뇌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라스무스가 나와서 제가 설명 좀 드리고 바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라스무스와 카시오코는 두 개 다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증세이긴 한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마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결핍도 문제지만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열량도 결핍이에요. 그렇죠. 칼로리도 결핍이에요. 에너지도 결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마라스무스 증상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심하게 말라 보여요. 말라 보인다는 건 심하게 말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간 기능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부종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라 있으니까 부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치료를 하시려면 부족한 걸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고단백식하고 고단백질식, 그다음에 그죠, 또 필요한 거 열량 결핍이다 보니까 고열량, 이 두 가지 식이요법으로 마라스무스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시오코병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얘는 단백질만 결핍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마라스무스하고 증세가 좀 많이 다른데요. 일단 성장이 감소가 돼요. 기존의 속도대로 가지 않고 성장이 또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이게 정말 심해지면 어떤 증상까지 오냐면요. 간 비대증까지 와요.
반비대증과 부종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마라스무스와 카시오커는 공통적인 건 단백질 결핍이지만 열량 결핍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증세도 약간 다르고요. 이제 카시오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이 비대해지고 부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배만 볼록해요. 신체 중에 배만 볼록해지는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카시오커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도 치료하실 때 고단백질 양질의 고단백식을 제공하면서 치료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카시오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표에서 보면서 결국엔 성장기 어린이가 공급받아야 할 그런 당연한 영양소가 공급받지 못하면 뇌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를 여기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또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 발달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신체 구성 성분 중에 이제 두뇌 발달뿐만이 아니라 오는 게 이제 머리 둘레하고 가슴 둘레예요. 아마 저희도 이제 그 병원 갈 때마다 뭐 백신을 맞는다든지 아이 어렸을 때 가면은 머리 둘레도 재고 가슴 둘레도 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머리 둘레를 보시면 사실 영아의 기본적인 머리 둘레는 표준이 표준을 34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세 때 생후 1년 동안 한 12cm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출생 시 표준 cm고요. 12cm 정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대략 이제 1년 후면 더하시면 46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후 1년이 되면 당연히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이제 조금씩 비슷해지고요.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아마 그 그림은 저희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태생 2개월 때부터 해서 2세가 됐을 때 확실히 비율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러니까 부위라 그러긴 다른 체위와 달리 사실은 머리 둘레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차가 굉장히 적대요.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 둘레를 가지고 그 아이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그 아이에게 영양 상태가 그쵸. 그 개인차가 적다 보니까 영향을 그닥 받지 않는 게 머리 둘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제시한 그쵸 태어났을 때 34고 1년 지나면 46인데 이 수치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4 내지 5cm 정도 뭐 커버리거나 작아버리면 얘를 뭐 수두증 커버리면 수두증 작아버리면 소두증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슴 둘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되면 이제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또 둘레의 어떤 그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어른의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생후 2년이 되면 머리가 성인의 3분의 2 정도 되며 두뇌는 약 4살까지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약 2세 이후에 가슴 둘레가 머리 둘레보다 크지 않으면 약간의 영양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생후 1년이 되면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비슷해지고 이제 점점 성장을 하는 건데, 혹시 특이점으로 만약에 2세 이후가 지났는데도 가슴 둘레가 머리 둘레보다 크지 않으면 약간 이제 저희가 외관으로 봤을 때도 균형이 좀 안 맞겠죠. 그래서 그런 균형이 조금 어긋나 보이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영양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검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4-4 같은 경우는 성장에 따른 신체 구성 성분의 변화인데, 이건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크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이제 수분을 보실 수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조금씩 영아 때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참고만 그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